서울 도심 한복판 거대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계천. 한때 수많은 공장이 밀집해 있던 이곳은 이제 철거 중이었다. 오래된 건물들이 부서지고 포클레인이 바닥을 깊이 파헤쳤다. 곳곳에 공사용 천막이 쳐져 있었고 철거된 건물의 흔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강민혁은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사장님, 곧 현장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다. 민혁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이제 곧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한강 르네상스,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 민혁이 총괄하는 청계천 복원 사업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었다. 오래된 공장과 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업지구를 조성하는 거대한 계획. 이 사업이 성공하면 그는 대한건설의 차기 대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기회였다. 그러나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사업지가 아니었다. 과거 18년 전 바로 이곳에서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좁혔다. 부사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민혁은 정신을 차렸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먼지 섞인 공기가 폐로 밀려들었다. 철거 중인 건물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러던 순간 한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유니수의 공방. 발걸음이 멈췄다.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간판은 바래고 낡았지만 그대로였다. 재개발로 인해 모두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곳만은 아직 남아 있었다. 민혁은 천천히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보였다. 단정한 머리칼을 질끈 묶은 여자. 작은 손으로 바늘을 잡고 천을 자르는 모습. 기억 속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정윤이.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혁과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을 움직였다. 민혁은 숨을 삼켰다. 18년 만이었다. 그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정윤이. 그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바느질을 계속했다.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민혁은 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윤희야.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러나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늘을 움직이는 손이 조금 더 빨라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민혁은 알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윤희가 손을 멈추고 서랍을 열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쥐었다. 빛바랜 은색 펜던트. 민혁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것 같았다. 그녀가 18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 무엇인지. 윤희는 손끝으로 펜던트를 가볍게 쓸어내렸다. 펜던트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 남자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쏟아졌다. 가파른 계단이 이어진 청계천 공장 거리, 좁은 방에서 함께 마주했던 밤, 손끝에 묻어있던 그녀의 온기. 그는 숨을 삼켰다. 너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목걸이를 닫았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늘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나 민혁은 발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 18년 동안 그 사실이 그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 순간 누군가 공방 문을 열었다. 엄마, 어린 소녀의 목소리. 민혁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작은 체구의 소녀가 공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커다란 눈망울.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임을 직감했다. 윤희는 민혁을 향해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딸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가자. 그리고 문을 닫았다. 민혁은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18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그녀가 감추려 했던 진실이 이제야 그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1985년 서울 청계천 뜨거운 태양 아래 청계천 봉제 공장의 창문 너머로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방직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천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거친 숨소리. 창문을 열어도 공장 안은 늘 후텁지근했고 바람 한 점 들지 않았다. 강민혁은 작업대 앞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21살. 그는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늘에 실을 끼우면서도 손끝이 서툴렀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에스프레소 향이 가득한 강남 사무실에서 자라온 그에게 봉제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스스로 발을 들였다. 아버지가 그를 미국으로 보내 경영 수업을 받게 하려 했을 때 그는 반발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고 결국 자신이 물려받게 될 기업이 어떤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대한건설은 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중 많은 노동자들이 청계천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번듯한 본사 빌딩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현실을 그는 직접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신분을 숨기고 강민수라는 가명으로 이곳에 들어왔다. 공장은 매일같이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작업 반장에게 지시를 받으며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손이 익숙해질수록 실밥 하나 허투루 놓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처음 만났다. 작업대 맞은편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여자. 단정한 머리칼, 빠른 손놀림. 가위질하는 손이 망설임 없이 날렵했고 실밥을 정리하는 동작은 정확했다. 정윤이. 19살의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한 듯했다. 민혁은 그녀를 처음 본 날을 기억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점심시간에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다. 시멘트 바닥이 뜨겁게 달궈진 곳에서 도시락을 펼쳐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윤희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몇 조각과 멸치볶음뿐. 그런데도 그녀는 작은 수저로 밥을 한 알 한 알 천천히 떠먹고 있었다. 민혁은 그 옆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빤히 바라보더니 밥 한 숟갈을 가득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 밥 먹는 거 처음 봐요? 그날 민혁은 처음으로 웃었다. 민혁은 멋쩍게 웃으며 옆에 앉았다. 옥상 난간 너머로는 빽빽한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진 회색빛 도시. 윤희는 밥을 다 먹고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그를 힐끗 쳐다봤다. 강민수 씨 맞죠? 민혁은 순간 긴장했다. 혹시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걸까? 응, 맞아. 새로운 사람 치곤 손이 빠르던데요.
원래 바느질 해봤어요? 아니, 그냥 배우는 중이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안 하는 말투네. 강남에서 왔어요? 그 순간 민혁의 손이 움찔했다. 아니, 그냥 여기서 일해보고 싶어서 온 거야. 윤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별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힘내요. 그녀는 빈 도시락을 들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게 민혁은 그녀를 처음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공장에서 윤희와 마주칠 일이 많았다. 윤희는 매일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기계를 돌렸다. 다른 여공들이 지친 기색을 보일 때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다. 그녀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건 한 달쯤 지난 후였다. 비가 쏟아지던 저녁, 민혁은 퇴근 후 우산도 없이 공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어디선가 윤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택시는 무슨? 따라와요.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따끈한 호빵 2개가 들어 있었다. 왜 따라가? 집이 여기라서요. 윤희는 뒷골목으로 걸어갔다. 공장에서 멀지 않은 달동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작은 새빵들이 빽빽이 붙어 있었다. 비에 젖은 대문 앞에서 윤희가 멈춰섰다. 여기야. 들어와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등불 하나가 방을 희미하게 밝혔다. 허름한 이불, 구석에 놓인 작은 밥솥, 그리고 신문지로 덮어놓은 나무상. 그때 방 한쪽에서 작은 아이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누나 왔어? 윤희는 젖은 가디건을 벗으며 다정하게 대답했다. 응, 밥 먹었어? 아직. 윤희는 손을 씻고 밥상을 차렸다. 그제야 민혁은 깨달았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을 키우고 있었다. 너 혼자서 동생들 키워? 엄마 아빠 없어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내가 벌어야 해요. 윤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민혁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해서 생긴 굳은 살이 선명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윤희를 알고 싶어졌다. 몇 달이 흘렀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퇴근 후 윤희는 동생들이 잠든 뒤 공장 옥상에서 바람을 쐬곤 했다. 민혁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 여기 참 시끄러우면서도 조용해. 민혁이 말했다. 윤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기요, 강민수 씨. 응? 우린 이렇게 평생 살겠죠? 그녀의 목소리엔 씁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아니, 윤희가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언젠가 함께 청계천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자. 윤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다. 1987년 겨울, 청계천 봉제 공장. 차가운 바람이 공장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실내는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십 개의 시선. 그 중에서도 단 하나의 시선. 정윤이. 그녀가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대한건설 후계자 강민혁 기사 속 사진이 낯설 정도로 선명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고급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이곳에서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는 강민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너 대체 뭐야? 작업 반장의 거친 목소리가 공장 한가운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공장 안의 모든 기계 소리가 멎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윤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이거 장난이야? 민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가 신문을 들어 올려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 있는 사람이 너 맞지? 민혁은 입을 열려 했지만 윤희가 먼저 말을 이었다. 강민수 아니, 강민혁. 그녀는 그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다. 대체 왜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공장 안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갇혔다. 민혁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윤희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오지 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민혁은 애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윤희야, 난 변한 게 없어. 그러나 윤희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변한 게 없다고? 그녀는 신문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넌 우리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힘들어했어도 결국 우릴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민혁은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윤희는 한 발 물러섰다. 그때 공장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면서 바깥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 강 회장. 민혁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코를 가리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더러운 곳이군. 그 한마디에 공장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윤희를 향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꼬드긴 여자냐? 윤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당신 아들이 스스로 온 거예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더 문제군.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뭐라도 배웠다면 곤란하지. 윤희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강 회장은 신경도 쓰지 않은 듯 민혁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돌아간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 남을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그러면 저 여자가 내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그 말에 민혁은 반사적으로 윤희를 쳐다봤다. 그리고 강 회장은 태연하게 선언했다. 이 공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다. 내 아들과 엮인 이상 저 여자가 계속 일할 가능성은 없지.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혁은 다급히 나섰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 그러나 윤희가 먼저 말을 잘랐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이미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한 거짓말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천천히 민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윤희의 눈동자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만 나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혁은 한없이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다. 민혁은 차가운 바닥에 발이 묶인 듯 움직이지 못했다. 윤희의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이제 그만 나가. 그녀는 단호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민혁은 그럴 수 없었다. 그가 어떻게 여길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윤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는 애타게 손을 뻗었다. 그러나 윤희는 한 걸음 물러섰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듣겠어?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하려고?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는 분명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난 내 옆에 남고 싶어. 그러나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넌 결국 내 자리로 돌아갈 사람이야. 우린 애초에 같을 수 없었어. 그녀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공장장과 관리자들이 다가왔다. 정윤희 씨, 오늘부로 해고야. 순식간에 내려진 통보였다. 공장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윤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다. 민혁이 다급히 뛰어들었다. 안 돼요. 윤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관리자들은 냉정했다. 우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애초에 강 회장님이 결정한 일이니 번복은 없어.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다. 됐어요. 저 갈게요. 민혁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이제 그만해, 민혁아.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이름은 따뜻하지 않았다. 멀어지는 거리에서 윤희는 다시 한번 민혁을 바라봤다. 우린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민혁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민혁은 아버지의 집무실에 불려갔다. 이제 그만 내 위치를 자각해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어울릴 곳이 아니다. 미국으로 가라. 그것은 곧 윤희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난 못 가요. 내 선택권은 없어. 아버지는 서리를 내밀었다. 비행기 표는 내일 오전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하지 마라. 민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날 떼어놓고 싶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공항으로 가기 전 민혁은 마지막으로 윤희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집 앞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아, 그 집?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네. 어디로요? 나도 몰라요. 갑자기 나가버려서. 민혁은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사라졌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민혁은 떠났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윤희는 며칠 전 병원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민혁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2003년 청계천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씩 철거되기 시작했다. 민혁은 대한건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부사장님,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청계천 상권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만 몇 군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넘겨보다가 한 곳에서 시선을 멈췄다. 윤희수의 공방. 그녀의 가게가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공방이 사라질 위기였다. 며칠 후 민혁은 공방을 다시 찾았다. 창문 너머로 윤희가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윤희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또 왔네.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혁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할 말이 있어. 이미 다 했잖아. 나도 너도. 그녀는 실을 자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민혁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소연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딸이지? 윤희의 손이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윤희야, 난 몰랐어. 모르니까 편했겠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몰라도 됐던 거고. 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고. 민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연이 아빠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민혁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체념과 단념만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민혁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윤희는 천천히 손에서 바늘을 내려놓았다. 민혁아. 18년 만에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그만해.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넌 떠났고 난 남았어. 그게 전부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떨림도 없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시간을 버텨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뎠을지 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걸. 소연이.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어. 그러나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괜찮아. 민혁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윤희는 끝까지 담담한 척했다. 그녀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 순간 공방 문이 열렸다. 엄마. 소연이 학교 가방을 메고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민혁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윤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엄마, 이 아저씨 또 왔어? 윤희는 조용히 딸의 손을 감쌌다. 그러네.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혁은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학교는 어때? 소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민혁은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의 눈빛을 닮았다는 것을. 그러나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윤희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밖에서 공사 소리가 들려왔다.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계천 재개발 공사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었다. 민혁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윤희의 공방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15년 동안 지켜온 공간, 그녀가 딸과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 이곳이 사라지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돕겠다고. 청계천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들은 사라지고 현대적인 상업시설이 하나둘 세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윤희의 공방 철거일이 다가왔다. 그날 공방 안은 조용했다. 윤희는 익숙한 가위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갔다. 처음 소영과 함께 이 작은 공간을 꾸몄을 때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며 하루를 버텼던 날들, 손님들에게 술을 놓은 손수건을 건네며 미소 지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이제 끝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가위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엄마. 소연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그 뒤로 민혁이 서 있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윤희가 무슨 뜻이냐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소연이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윤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신규 상가 계약서. 윤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뭐야? 민혁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청계천 재개발 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게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윤희는 종이를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한테 빚진 게 많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갚고 싶어? 윤희는 서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망설임. 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 다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랄 뿐이야. 윤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소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가보자. 윤희는 천천히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윤희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버텨왔다. 청계천이 변하는 동안에도 이 작은 공방만큼은 그대로일 거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떠나야 했다. 생각해 볼게.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민혁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후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며칠 후 윤희는 갑자기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몸이 한계를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소연이 놀란 얼굴로 전화를 걸었고 민혁은 모든 일정을 접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청계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여기까지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곁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윤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연이랑 어떻게 지냈어? 민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소연이가 이런 말하더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윤희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희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18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과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놓지 않기로 했다. 몇 주 후 윤희와 소연은 새로운 공방으로 이사했다. 가게 간판을 다시 걸며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소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도울게.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민혁이 말했다. 나도. 윤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민혁이 정말 변했다는 걸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간판을 걸었다. 청계천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2005년 봄 서울 강가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강민혁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강 회장이 맞은편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민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기분 나쁘다는 듯 낮게 웃었다. 내가 끝까지 반대하면? 민혁은 와인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지금까지 뭔지.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래, 알지. 민혁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전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걸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 회장은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결국 내 뒤를 이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꾸리는 순간 후계자로서의 입지는 끝이다. 민혁은 피식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좋아요. 그럼 끝내죠. 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뭐? 후계자 자리요. 어차피 전 회사를 위해 살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민혁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어릴 때부터 가족보다 회사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업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소연이, 그리고 윤이에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명 화를 낼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정말 너다운 선택이군. 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 돈과 권력을 주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믿어왔는데 너처럼 사는 게 더 행복한 걸 수도 있겠군. 민혁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좀 솔직해지셨네요. 강 회장은 마지못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내 선택 존중하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라. 그리고 소연이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 민혁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거야 당연한 거죠. 민혁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다. 오늘 드디어 윤희와의 결혼식이었다. 아빠, 문이 열리더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연이 뛰어왔다. 소연아. 민혁은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활짝 웃었다.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안 어색해? 소연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잖아. 민혁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윤희가 들어왔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왜 그래? 윤희가 쑥스러워하며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냥 너무 예뻐서. 윤희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그녀의 귀끝이 붉어진 걸 본 민혁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다가갔다. 그럼 평생 해줄게. 그는 윤희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앞으로도 계속. 결혼식이 끝나고 민혁은 윤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소연이 앞에서 뛰어가며 말했다. 엄마, 아빠, 빨리 와.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 기분이야. 민혁은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래, 이제 우린 같은 길을 가는 거야. 청계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